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어제보다 비싸진 가격표가 눈에 들어오고 외식 한 끼의 부담은 월급 인상 속도를 훨씬 앞서갑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이유를 떠올립니다.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충격이 지나간 뒤에도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가? 일시적 요인이라면 가격은 되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물가 문제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바뀝니다. 물가는 경제의 표면에 드러난 결과일 뿐, 그 이면에는 훨씬 깊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통화의 성격,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 국가 재정의 방향, 그리고 글로벌 경제 질서의 이동까지.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할 때 물가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만 올리거나 특정 품목의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은 점점 효과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지속성입니다. 과거에는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면서 다시 안정되는 순환이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도 물가가 천천히 내려가거나 특정 영역에서는 아예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는 통화 정책의 힘이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훨씬 복합적이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출발점에는 유동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규모의 돈을 경험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정부는 재정 지출로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생산성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돈의 양은 늘었지만 공급 능력은 같은 속도로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균형은 시간이 지나며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동성 확대를 겪었어도 모든 나라의 물가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신뢰입니다. 통화에 대한 신뢰, 재정에 대한 신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 국가는 물가 충격을 흡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뢰가 흔들리면 물가는 통제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베네수엘라에서 나타난 물가 폭등은 단순한 경제 실패가 아니라 신뢰 붕괴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믿지 않게 되었고, 그 순간 물가는 통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물가는 처음부터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율 불안과 외화 유동성 위기가 겹치며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 충격은 곧 생활 물가로 전이되었습니다. 물가는 경제 위기의 결과이자 동시에 위기를 체감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물가 문제는 과거의 극단적 사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가가 더 이상 단기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금리, 환율, 부동산, CDS, 유동성 지표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의 압력을 보내고 있을 때 물가는 하나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개인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압박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묻고자 합니다. 지금의 물가 폭등은 정말 외부 충격의 결과인가? 아니면 우리가 외면해왔던 구조적 변화의 신호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징후들을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폭등은 어느 날 갑자기 체감되는 현상이지만 그 이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징후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처럼 요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는 말이 반복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물가 위기의 징후는 가격표가 바뀌기 전에 금융시장과 통화 시스템 내부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지표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외환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한 나라 통화에 대한 신뢰를 반영합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지 않더라도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는 자본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환율 변동이 곧바로 수입 물가로 전이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의 원가가 상승하고 이 부담은 시간이 지나며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물가 상승은 이 지점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징후는 금리와 시장 금리의 괴리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실제로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 미래 위험을 더 크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기준금리가 유지되거나 소폭 인하되더라도 신용 스프레드는 확대됩니다. 이는 돈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쪽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자금 조달 비용은 올라가고 기업은 가격 인상을 통해 이를 전가하려 합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의 질적 변화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물가가 반드시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입니다. 유동성이 생산과 투자로 향하지 않고 특정 자산이나 안전자산에만 몰리기 시작하면 실물 경제의 공급 능력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용 압력은 계속 쌓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아도 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물가 상승이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부동산과 자산 시장의 왜곡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반대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모두 물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임대료와 주거비를 통해 생활 물가를 끌어올리고 거래 위축은 건설과 연관 산업의 비용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이 부동산을 담보로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이 변화가 물가와 신용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지표는 시데스와 같은 신용지표입니다. 시데스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낯설지만 글로벌 자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데스 프리미엄이 급등하지 않더라도 완만한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국가의 리스크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이는 환율과 금리, 그리고 물가로 연결됩니다. 이 모든 징후의 공통점은 아직 위기가 아니라는 착각을 만들기 쉽다는 점입니다. 물가는 서서히 오르고 뉴스는 개별 원인을 나열합니다. 그러나 환율, 금리, 유동성, 자산 시장이 동시에 같은 방향의 압력을 보내기 시작할 때 물가 상승은 이미 구조적인 단계에 진입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징후들이 어떻게 하나의 경제 충격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폭등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은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작동하는가를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경제 충격은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인이 하나의 결과를 낳는 구조라면 대응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는 여러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며 그 과정에서 물가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작동 원리는 비용 전가 메커니즘입니다.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부담 증가는 모두 기업의 비용 구조를 압박합니다. 기업은 이 비용을 영구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결국 가격 인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처음에는 마진을 줄이고 다음에는 생산량을 조정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을 올립니다. 소비자가 물가 상승을 체감할 때는 이미 비용 압박이 상당 부분 누적된 이후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현재의 비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기업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는 미리 소비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 과정은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인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가 고착화되면 정책의 효과는 크게 약화됩니다. 세 번째는 통화 가치의 상대적 하락입니다. 물가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통화의 구매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자본은 항상 비교의 대상입니다.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곧 생활 물가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이 과정은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처럼 필수재에서 빠르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금융과 실물의 연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더 이상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물가를 억제하기 전에 먼저 금융 부담을 키웁니다. 이 부담은 생산 축소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물가 하락이 아니라 물가 경직성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최근 인플레이션이 잘 내려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요소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때 물가는 관리 가능한 영역에 머뭅니다. 그러나 이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경제 주체들은 방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가격을 올리고 개인은 실질 자산으로 이동하며 자본은 더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이 동조화된 행동은 물가를 더욱 밀어 올립니다. 결국 물가 폭등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환율, 금리, 유동성, 부채, 심리와 신뢰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결과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국경을 넘어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글로벌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가 폭등의 메커니즘이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국가의 경험이 증명해 왔습니다. 글로벌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가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누적된 취약성이 특정 계기를 만나 현실화된 결과였습니다. 국가마다 제도와 상황은 달랐지만 위기가 작동한 순서는 놀라울 만큼 유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사례는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입니다. 당시 한국의 물가 상승은 위기의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자 수입 물가는 급등했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곧바로 기업 비용을 압박했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통화 정책만으로 통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환율 불안과 외화, 유동성 위기가 결합되자 물가는 경제 위기의 결과이자 증폭기로 작동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물가 폭등이 어떻게 일상 붕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정 적자와 외채 의존도가 누적된 상태에서 통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페소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환율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사람들이 통화를 믿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하루 단위로 바뀌었고 기업은 미래 비용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통계가 아니라 체감의 영역에서 폭등했고 중앙은행의 정책은 사실상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는 물가와 재정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유로존이라는 통화체계 안에서 그리스는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재정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본격화되자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금융 시스템은 경색되었습니다. 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지만 국민이 체감한 것은 가격보다 소득의 붕괴였습니다. 긴축 정책 속에서 실질 구매력은 급격히 하락했고 물가 안정은 삶의 안정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물가 문제를 단순히 상승률로만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터키는 정책 신뢰가 물가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금리 정책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자 리라화는 급격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환율 불안은 곧바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물가는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를 인하하든 인상하든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물가 폭등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통화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자 화폐는 더 이상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속에서 물가는 숫자의 의미를 잃었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물물 교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문제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물가 폭등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신뢰 붕괴의 징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언제나 충분한 경고 신호를 동반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경험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사례가 보여준 물가 폭등의 경로를 한국 경제에 대입해보면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국은 이 흐름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한국은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과 비교적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물가 문제만큼은 구조적 특성을 외면한 채 단기 요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는 물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요소는 환율 의존도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즉각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곧 생산 비용과 생활 물가로 전이됩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비용 예측이 어려워지고 그 불확실성은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반영됩니다. 환율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더라도 변동폭이 커지는 순간 물가의 불안정성은 확대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과 물가의 연결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생활비 구조의 일부입니다. 주거비는 소비자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세와 월세 가격의 변화는 가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관련 서비스 비용까지 함께 오릅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더라도 금융 비용과 공급 구조 변화로 인해 주거비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는 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가계부채의 부담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변동금리 비중도 큽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물가가 반드시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줄어든 수요보다 늘어난 비용 압박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그 결과 가격 인하 대신 가격 유지를 선택합니다. 이는 체감 물가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금융시장의 신호입니다. 크레스 프리미엄과 같은 신용지표가 완만하게라도 상승한다면 이는 국제 금융시장이 한국의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이는 환율과 금리, 그리고 물가에 간접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이 변화는 대중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물가 형성의 배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책의 한계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해도 글로벌 환경과 구조적 요인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역시 단기적인 완충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비용 압박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물가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구조 위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물가 폭등 가능성은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환율, 부동산, 부채, 금융 신뢰가 동시에 작동할 때 나타나는 구조적 결과에 가깝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지를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구조적으로 압박받는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마주하는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정책 당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과 금융 불안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용이 따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여전히 금리 정책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량을 조절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금리 인상이 곧바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 계획을 미루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요가 위축되더라도 이미 높아진 비용 구조 때문에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기 둔화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키웁니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선택 역시 쉽지 않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환율 불안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금리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고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통해 다시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이 경우 금리 인하는 물가 안정이 아니라 물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단은 유동성 관리입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경색을 완화하려 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물가 측면에서는 복합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자산시장과 일부 가격에 다시 상승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시장을 살리되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매우 정교한 균형을 요구받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나 생필품 물가 상승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경우 정부는 보조금이나 세제 조정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지출 확대는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시험하게 됩니다. 재정이 물가를 억제하는 방패가 될지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지는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 기대 관리입니다. 물가는 실제 수치만큼이나 기대에 의해 움직입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거나 신뢰를 잃는 순간 시장과 가계는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과 소비 조정을 시작합니다. 이는 물가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책 신뢰가 무너질 때 물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를 즉시 잡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시간을 벌고 경로를 관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그 빈틈은 개인과 가계의 선택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이 물가 폭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폭등의 시대에 개인과 가게가 마주하는 현실은 단순한 생활비 증가를 넘어섭니다. 같은 물가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버티고 누군가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소득 수준이나 자산 규모보다 구조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고물가 국면까지 돌아보면 위기를 견딘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부채 구조입니다. 물가 상승기에는 명목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금리 변동성과 금융기관의 태도가 빠르게 바뀝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는 물가보다 먼저 이자 부담을 체감하게 됩니다. 금리가 소폭만 움직여도 월 상환액은 즉각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소비 여력을 급격히 갉아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감당 가능한 부채가 아니라 소득이 줄고 금리가 높아져도 버틸 수 있는 부채인가입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자산 확대보다 부채 축소가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자산 가격에 대한 관심은 커지지만 위기 속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평가액이 빠르게 변하지만 고정적이거나 반복 가능한 소득은 물가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보다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비상자금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물가 폭등 국면에서 모든 소비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출이 고정비로 굳어져 있는지, 어떤 지출이 조정 가능한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주거비, 금융비용, 통신비처럼 구조적으로 고정된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식비나 교육비 같은 필수 지출에까지 압박이 전이됩니다. 위기를 견딘 가계는 소비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소비 구조가 유연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산의 유동성과 분산입니다. 물가 상승기에는 실물 자산이 안전하다는 말이 반복되지만 동시에 유동성이 사라지는 순간 자산은 부담으로 바뀝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환경에서는 모든 자산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보다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유동성은 위기 속에서 시간을 사는 자산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물가 국면에서는 뉴스가 넘쳐나지만 대부분은 이미 결과를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예측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금리, 환율, 임금, 부동산, 시데스와 같은 지표가 각각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숫자보다 여러 지표가 동시에 보내는 신호가 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관리입니다. 물가 폭등기에는 공포와 조급함이 판단을 흐립니다. 무리한 투자, 성급한 매도, 확인되지 않은 기회에 대한 집착은 대부분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준비된 구조를 가진 개인은 위기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사라집니다. 물가 폭등은 모두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물가 폭등이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이 흐름의 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다큐멘터리의 결론을 향해 물가라는 현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가 폭등을 둘러싼 논의는 종종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 축소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몇 %, 금리 몇 번의 인상, 환율 몇십 원의 변화.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가 따라온 흐름은 분명한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물가 폭등은 단일 원인도 단기 현상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적 선택들의 결과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가를 설명할 때 공급망, 전쟁,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요인을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와 부채, 자산 가격 상승에 의존해 유지되어 온 경제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통화가 빠르게 풀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며 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물가는 상대적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지금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의 한국, 재정과 통화의 균형을 잃은 아르헨티나, 국가 신뢰가 흔들린 그리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진 터키, 그리고 통화 가치 자체가 붕괴된 베네수엘라까지. 이들 사례에서 물가 폭등은 언제나 결과였습니다. 그 앞에는 신뢰의 균열, 부채의 누적, 정책의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물가는 가장 늦게 반응했을 뿐입니다. 한국 경제 역시 이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금리, 환율, 부동산, 가계부채, 시데스, 유동성 지표는 서로 분리된 신호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다직 괜찮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여러 지표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는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의 진짜 위험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가격이 오르면서 선택지가 줄어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도 이 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위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속도를 조절하고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또 다른 왜곡을 쌓는 데 사용되는가입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언제나 비용을 동반하며 그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폭등은 피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일 수 있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준비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채 관리, 현금 흐름, 자산의 유동성, 소비 구조, 그리고 정보 해석 능력은 위기 속에서 생존 확률을 바꾸는 변수들입니다. 위기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보다 가장 유연한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 덜 가혹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물가는 왜 올랐는가? 가 아니라 별표 이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했는가? 별표입니다. 물가 폭등은 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이며 동시에 다음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지만 그 진실을 직시하는 순간부터 선택의 여지는 다시 생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